자, 27의 기출문제 21번부터 40번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그렇죠. 지체 없이, 워낙 많이 나오는 거죠.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2번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자, 이거 해봅시다. 협회의 조직 그러면 주부회 기억합니다. 협회의 조직. 주부회. 이렇게. 주사무소, 지부지회.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지부는 특광도에 두는 것을 지부. 지회는 시군구에 두는 것을 지회. 그리고 특광도에 지부를 뒀으면 시도지사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시군구에 지회를 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요거네, 회, 여기네요, 지회. 그러면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네. 시도지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네요. 잘못됐고. 자, 이런 문제가 갑자기 나오면 그냥 관념적으로 막 문제 풀다 보면 생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체크를 꼭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공제사업 운영회의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아니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회 위원이 될 수 없다가 될 수 있다죠. 될 수 있다. 현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관여해 줘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기억. 2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그 옆에다 바로 써보고 해보는 겁니다. 갑은, 그러면 이렇게 갑은 이렇게 써봅니다.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포상금 대상이에요. 각각 고발했으면 주는 건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했고 B는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했으면 범죄 사실이 없으니까 이건 이제 포상금 대상이 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줘야 되고 얼마를 50만 원. 그래서 갑은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합니다.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포상금 대상의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까지 갔다는 얘기는 공소제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죄 판결을 받던 유죄 판결을 받던 포상금을 또 다시 돌려받지는 않는, 또 뺏진 않습니다. 따라서 줘야 된다. 그럼 을한테 얼마를? 50만 원을. 세모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갑과 을은 이렇게,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D를, 등록증 되면 포상금 대상이에요.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의 처분을 받았으니까 줘야 돼요. D. 근데, 포상금에서 배분 방법에서 합의가 없으니까 균등하게 나눠 가지면 돼요. 각각 25만원씩. 네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이는, 무등록 중개업자 이는 을이 신고를 하네. 을이 신고했어요. 누구를? 이를. 신고한 후에 갑도 이를 신고했다. 나중에 신고한 갑한테는 줄 수가 없고요. 을이 먼저 신고했으니까 을한테 지급합니다. 이는 형사비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줘야 된다. 얼마를? 50만 원. 이렇게. 그리고 A, B, C, D, E는 을의 위 신고 고발하기 전에 행정이 발각되지 않았으니까 해당하면 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이거 정리됐네요. 자, 갑은 동그라미니까 50하고 25니까 75만 원이고, 그리고 을은 세모니까 50, 25, 50하니까 125. 요거네요.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을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격정지. 1. 거래계약서에 소명 및 날이 나지 아니한 경우는 소명 및 날이 나지 않으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번에 1번. 2번.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확인설명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어요. 소공은.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 없죠. 개공의 의무죠.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고요. 3번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한다. 소공은 전속중개계약서에 전속중개서를 작성할 의무 없죠. 소공은 중개계약서는 개공하고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거니까 전속중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의무 없습니다.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정지는 소공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건 소공이니까 소공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는데 자격정지는 시군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만이 소속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워낙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시군구청장이 아니고 시도지사. 5번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강경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하고 똑같아요.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으며 가중 처분하는 경우는 9개월을 할 수 있다. 이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개월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서 1번이 정답이고요. 2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필등치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필등치 필요적 등록 취소. 기업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2회 업무정지. 그럼 거기다 바로 이제 어법 써봅니다. 이렇게 업무정지 2개 어법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업은 세모 이렇게. 이거 적발된 거죠. 그럼 업무정지가 적발돼서 업무정지 해야 되는데 아니고 업이 3개이기 때문에 필등치예요. 필등치. 이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의 1회 업무정지 업 하나 2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됐어요. 업 총 4개예요. 4개 행위가 있으면 임등치예요.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의 2회 업무정지 업무정지 하나 1회 과태료 하나 다시 업무정지 이렇게 총 4개네요. 4개는 원래 임의적 등록 취소인데 4개 안에 업이 있고 또 업이 있어요. 3개의 업무정지가 있으면 임등치가 아니고 필등치.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의 3회 과태료 받고 3개 과태료 받고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업이 적발된 거예요. 이렇게 총 4개죠. 4개 해당하면 임등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필등치를 찾는 거니까 기억하고 디귿하고 기업 디귿 2번이네요. 2번 맞네요. 2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 금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리고 다툼심 판례에 따른다. 기업 중개거래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일방대리는 쌍방대리가 아니니까 금지가 아니고요. 금지가 아니고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자,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에요.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보수 규정이 정되지 않으니까 초과보수란 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초과해서 받았더라도 금쟁이가 아니에요. 금쟁이가 아닙니다. 이 분양대행은 겸업 6가지 중에 하나예요. 겸업 6가지. 요거 꼭 나오는 거니까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쟁이가 아니고, 그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는 직접 거래하면 이건 금쟁이네요. 직접 거래 금쟁이고요. 법정 중개에서 매매업 찍기업, 매매업 찍기업. 찍어서 팔고 찍어서 파는 거, 사고 팔고를 업으로 하면 매매업이 금쟁이에요. 해서 금지행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디귿, 리을 2번. 2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격 취소. 1.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중개사무소 소재에 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한다. 자격증 반납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사가 아니고 교부한 시도사. 2번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맞네요. 1년 이하의 처벌하면 행정경무사는 아니에요. 행정경무사는 아니다. 3번 시도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할 때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보고한다? 아니죠. 7일 아니고 5일이에요. 5일 이내에 보고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자, 오, 통. 자오보통. 자오보통입니다. 통자 3가지. 자오보통. 신과열은 등통. 등자정은 지통. 3가지인데요. 5일입니다. 자격 취소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보고하고 통지된다. 보고는 상급행정은 지금 국정이 하는 거고, 그리고 통지는 다른 시도지사한테 하는 거예요.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지해야 된다. 그러면 5일 이내에 보고하고 통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격 취소하면 3년 동안 시험을 못 치죠.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한테 보고도 해주고 통지해 주는 거예요.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이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한테 통지하고,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이 국장이니까 국장한테도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보고한다. 왜 그러면 3년 동안 시험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7일이 아니고 5일.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아니죠. 절차 이행은 교부한이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차는 청문 절차겠죠. 청문 절차를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청문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이중소속 같은 거래요. 소속 공인중개사 되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맞네요. 또 워낙 많이 나오는 거죠. 그냥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인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당합니다. 2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행정수수료 납부 사유. 우리 기억하고 있죠? 행정수수료 그러면 등본자 시험 기억합니다. 등본자 시험. 낸다, 안 낸다. 자,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돈 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돈 냅니다. 휴업 신고할 때는 돈 내지 않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할 때는 내지 않습니다. 재교부할 때는 내지만 처음에 교부 신청할 때는 내지 않는다. 해서 내는 거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요거 내고 3개.
3번. 28번.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한 개업공증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무가 있어요. 개공이 의무자입니다. 2번 거래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거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정에 따라서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부동산거래 신고는 공동 신고해야 되는데 한쪽이 거부하면 할 수 없이 단독으로 해야 됩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500만 원 과태료, 500 과태료 된다. 자, 요구르트 500원짜리. 불자 들어가는 요구르트 그랬어요. 불자 들어가고 요구란 말이 나오면 500과 그랬어요. 500과. 불자 들어가는 요구르트, 불가리스라는 요구르트 500원짜리 먹는다. 그래서 500과예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맞네. 4번 신고한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신고한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상당금의 과태료 아니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의 과태료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시험장에서 헷갈리면 안 되고 외자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5번이 틀렸고요. 자, 29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을의 일반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갑이 위주택을 1,500만 원에 월차임 30만 원으로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데 차이점이 얼마냐, 차이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두 개의 수수를 계산해서 산수해봐라는 얘기예요. 빼게 해봐라 이런 얘기네요. 자, 매매하고 임대차입니다. 자, 먼저 매매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주택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 곱하기 여기 6천만 원이니까 주택이니까 중개보수 요율표를 주게 돼 있죠. 우리가 안 해도 되죠. 중개보수 상환율 나와 있어요. 6천만이니까 5천만 이상 여기네. 요 안에 들으니까 0.5를 곱하라네. 곱했더니 5, 6, 30만 원이고 한대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입니다. 자, 지금 보증금 1,500 더하기 월세 30 곱하기 100. 요거는 3,000 더하면 4,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5천만 원 미만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바로 요율을 곱하면 안 되네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시험장에서. 그래서 다시 계산합니다. 자, 1,500 플러스 월세 30 곱하기 70이면 37, 21, 2,100만 원 더하면 3,600이네요. 요게 이제 거래 가격이네요. 3,600이니까 요번에 5천만 원 미만은 0.5네. 5, 6, 30이고 3, 5, 15니까 18만 원이네요. 그럼 요거 어때요? 매매 30만 원과 18만 원, 30 빼기 18은 12만 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입지조건은 도대주교판이죠. 도대주교판. 자, 여기네. 대중교통, 주차장, 주 여기 있네요. 교육, 요거네. 교육. 도로네. 판은 판매 및 일회시설. 해서 없는 것은 1번이네요. 3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차임 100만 원 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비 정대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보증금이 5천에 월세가 100만 원 그랬어요.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법에 보면 10년, 현행법으로 다 맞춰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차임증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아니죠. 5%예요. 100분 5%까지만 인정되니까 100만 원 곱하기 5% 하면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00만 원이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줬을 때 3기죠. 3기 연체 시할 수 있으니까 2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 4번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시 임차인은 2,500만 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여기서 다른 담보물권 우선 면제 그러면 최우선 면제권을 말하는 거죠. 후순위 담보물권자, 후순위 권리자 이런 말이 나오면 우선 면제권이고 다른 담보물권자가 우선해서 면제받는다 그러면 최우선 면제권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우선 면제권이다. 그럼 최우선 면제권은 이 금액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서과 광구가 있죠. 서과 광구 이렇게 서울의 경우에는 6,500 범위 안에 들어야 6,500 범위 안에 들면 6,500 범위 안에 들면 2,200만 원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환산보증금이 이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환산보증금이 이게 1억 보증금 5천에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1억 5천이죠. 그럼 1억 5천은 당연히 6,500이 안 들죠.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무단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여기 옳은 표현이네요. 5번.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투신 판례에 따른다. 기억. 토지, 소재지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을 때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잘못된 걸 찾아내야 되니까. 지목, 지형, 경계는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소재지하고 지목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지형하고 경계는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형은 토지 생김새니까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통해서 그림도, 지적도의 도자가 그림도예요. 그러니까 지적도를 통해서 경계도 경계와 경계를 어떻게 하니까 그 그림이 나와 있는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됐고, 분명히 직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그렇죠. 분명히 직권은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등기사항 증명 통해서 확인할 수 없어요. 따라서 현장 답사해야 되죠.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적도상의 경계입니다. 지적도상의 경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다른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기준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니까 이은하고 리을 2번이네요. 없네요, 그렇죠? (32번까지) 받고 그 다음에 3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심 판례에 따른다. 그리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다.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런 얘기. 전입신고. 인정.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을 변제받는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보증 변제받는 것을 우선 변제권 그리죠. 네, 우선 변제권.
그럼 우선 변제권은 인전확이죠.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주택 소지자가 대구광역시인 경우에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대구광역시라는 얘기예요. 대구광역시. 자, 대구광역시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보증금이. 근데 보증금 얼마요? 1억 2천이죠. 6천을 넘었었죠. 따라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우선 인정되지 않는다. 4번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 전입신고 시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인정받는 않는다? 인정된다? 아니죠. 집원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돼서 전입신고가 돼야지 대항력 인정받습니다.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고 설정 등기 이후 증액, 이후에 저당고 등기 이후에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의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없습니다.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확을 먼저 받은 후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에 우선한다?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자,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인데, 자, 확정일자 먼저 받고, 근데 7월 1일 확정일자 도장을 먼저 받고, 그리고 후 인도와 전입신고했다. 그럼 전입신고를 근데 7월 3일 날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 전입신고한 날짜에 저당권이 등기되었다. 이거예요. 7월 3일 날. 이렇게. 자, 같아도 임차인이, 자, 그럼 이런 경우에 확정일자 도장을 먼저 받고 나중에 전입신고하면 7월 4일 0시에 우선 변제권 발생하고 대항력 발생하는 거예요. 7월 4일 0시예요. 근데 저당권은 7월 3일이니까 7월 3일 9시예요. 요건 3일이고 여기는 4일이니까 당연히 저당권자가 우선하네. 임차인 우선한 게 아니에요.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따라서 올바른 걸 찾는 거니까 4번이었었고요. 34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아니죠. 등록한 개공들만 개공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어요.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존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아니죠. 직접 출석해야 돼요. 대리 출석 같은 거 안 됩니다. 직접 법정에 가야 돼요. 3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가다는 지방법원에게 매수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맞네요. 요거네요. 정답은 3번. 4번 매수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이렇게 기억했죠? 매수 신청 대리인 손해, 매수 신청 대리인 손해. 여기 이제 타이틀 간판이에요. 대리인 손해. 차돌박이와 우프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는 차순위 매수 신고고요. 돌은 입찰에 참여해서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대신해서 할 수 있고요.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공유자 공유 지분이 경매가 됐을 때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되었는데 다른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 행사하면 그 1등한 사람은 최고가 매수인은 차순위 매수 신고이 되는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을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를 대신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입찰표 작성해서 제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매수 신청 대리는 입찰에 참가하는 그 순간까지만 관여하는 거지 그 이후에 뭐 즉시 항고한다든지 매각 결정 취소 신청한다든지 배당 이의 신청하든지 뭐 배당 기일을 변경한다든지 뭐 매각기를 변경하는 이런 행위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입찰에 참가하는 그 행위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게 기억 안 되면 요거 한번 암기하면 되겠고요.
차돌박이와 우포가 보인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는 소고기 좋아한다 그랬어요. 차돌박이 구워 먹고 우포 맥주 안주로 먹기 위해서 많이 샀다. 그래서 많이 사서 보인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5번 매수 신청 대리로 등록된 개업금 중에서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한 번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행해마다 대리권 증명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매번 제출해야 돼요. 매 사건마다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날이니까 당연히 다음 사건이니까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되어 있었고요. 35번 갑은 을과 을 소유의 부동산에 을 소유의 부동산 그랬으니까 을이 매도인이라는 얘기네.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니까 을이 매수인이네. 갑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 그러니까 이제 갑이 신탁자가 되겠고 병이 수탁자가 되겠네요. 명의신탁 약정했네요. 따라 병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다. 자, 그럼 요거는 요런 유형이 나오면 일단 명의신탁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기억하죠. 이중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용어가 헷갈리면 안 돼요. 이중이 이전형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이에요. 자, 그러면 신탁자가 직접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계약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는 것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그럽니다. 자, 또는 뭐 자금주가 나왔다. 자금주 이런 말이 나오면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위임형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중간생략형이니까 중간생략형 이건 이전 이건 위임형 이거 우리가 실명법을 그림을 기억할 때는 무조건 신수3 기억한다 그랬어요. 신수3. 신탁자, 수탁자, 제3자 이렇게. 요 그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인 이름 하나, 매도인 하나면 이렇게 체크하고 요 그림을 딱 기억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신탁자고 수탁자고 제3자예요. 자, 요 매도인이고 그러면 여기서는 매도인 이름이 을이고 갑은 매수인이고 병이 수탁자고 이렇습니다. 그럼 신탁자. 자, 그러면 갑은 신탁자이면서 매수인. 직접 자기가 이제 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이에요. 이렇게. 자,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병이 수탁자입니다. 자, 그러면 실명법에 의하면 갑과 병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등기는 자기 앞으로 해둬야 되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예요. 이걸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한번 원리 한번 봅시다. 실명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 이건 무효.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라고 나와 있어요. 무효다, 실명법에. 그래서 이것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니까 소유권이 여기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기록된다. 소유권이. 이렇게. 자, 한번 해봅시다. 갑과 을에게 설명한 내용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1번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계약명의신탁은 위임형 명의신탁이죠. 계약명의신탁이 아니고 이거는 여기네. 중간생략형 그랬어요. 중간생략형 3자가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3자가 명의신탁은요. 3명 갑, 을, 병 3명 모두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다 아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계약명의신탁이 아니고 위임형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중위에서 중이에요, 중. 2번 병명의의 여기 병, 수탁자, 병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유효가 아니고 무효라고 돼 있네. 유효가 아니고 무효다. 틀렸고. 3번 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기속된다. 병명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갑에게 기속되는 게 아니고 을에게 기속된다. 매도에는 을에게 기속된다. 갑은 매매 계약에 기하여 갑은 을과 을 사이에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매매 계약 채권 행위는 유효하니까 매매 계약에 기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네요. 4번이네요. 이제 을로의 병으로의 소유권이 무효니까 요거 무효니까 요거 말소하고
그리고 요 소유권 일로 돌아오면 이제 대회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해서 찾아가면 된다. 그렇네요. 4번이고 5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권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에요. 4번이고 36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주말천 명령으로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각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을 소유했다. 아니죠. 각각이 아니고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했습니다. 주 1천이죠. 소유 상한이 이상주라고 기억해서 이상주 꼭 나오는 거죠. 이농 상수의 경우에는 이상만 그렇게 기억했어요. 이상만 주 1천이에요. 주 1천 이상만 주 1천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 2번 농업경영을 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고요. 2번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고. 왜 안 받는데 그러면. 왜냐하면 이미 받았으므로 이렇게 기억한다 그랬죠. 이미 받았으므로.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 받아야 돼요. 그래서 A법인과 B법인 다 받아놨어. 그랬다가 A, B법인이 합병을 하면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근데 이미 받았는데 뭘 또 각각 또 받게 해. 이런 얘기예요. 이미 받았으니까 안 받아도 돼. 이런 얘기고. 4번 징집으로 인해서 요양의 병역이죠. 요 이병에 의한 이병에 의한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익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아 맞네요. 3년. 요양 이병 취약 요입취 같은 경우는 이제 농지를 이제 위탁경영할 수 있다. 이제 그건데요. 임대하면서. 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한 자가 취득하면 또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서 틀린 것은 1번이고요.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 그러면 개외보호 기억한다 그랬어요. 개외보호 한번 연습해 봅시다. 60, 66 사전 300과 100과 100과 2000 이 정도. 이 세 가지는 사후 신고고 사전 허가다. 자 봅시다. 1번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령상의 외국인에 해당된다. 그러네요. 2분의 1 이상이 구성원 사원의 반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을 칩니다. 맞네. 그럼 요거는 뭐 바로 정답이 요거네요. 이거 몰라도 되네. 요거는. 자, 그런데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써본 겁니다. 2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요거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아니고 60일. 3번 외국인이 외국인이 법인에 합병 등 계약 외, 요거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고 6개월이네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4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거래 신자 신고란 경우에도 매매계약처로부터 60일 내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에 따라 별도 신고를 해야 된다? 아니죠. 할 필요 없죠. 신, 외, 불 그랬어요. 신의 불. 부동산거래 신고했으면 외국인 특례성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자들은 네 가지가 있죠. 신외불도 있고 신건불도 있고 신외불, 신건불 있고 신자 두 가지. 그리고 또 불자 네 가지 중에서 신자 두 가지가 있고 토가이면 농건불이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농지일지라도 농지증 발급할 필요가 없고 거민 대상일지라도 거민 받을 필요가 없다. 또 토가이면 외허불이다. 이거 네 가지입니다. 워낙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외국인 특례성의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불자가 네 가지입니다. 불자 네 가지. 토허가이면 외허불이고 토허가이면 농건불이고 외불 신건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 변경되고 그 외국인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요거네, 계속 보자, 계외보호네, 계외보, 요거네, 보자. 보유하려 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다? 아니죠. 신고해야 되죠. 얼마 안에?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38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에 매수 신청권을 등록한 개업공인 중에서 갑은 을로부터 매수 신청권의 위임을 받았다. 갑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가격의 2억 원의 부동산을 입찰. 입찰 보증금 최저 매각의 10분의 1이다. 2천만 원이겠죠. 에 참여했다. 최고가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2억 5천만 원이었다. 2억 5천. 1등이 2억 5천을 써냈어요. 갑이 을의 차순위 매수, 2등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얼마를 넘어야 하겠느냐. 그럼 2억 5천에서 보증금 2천만 원을 뺀이죠. 예, 2천만 원을 뺀. 그러면 2억 3천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넘는 경우에 하는 거예요. 따라서 2억 3천만 원이면 차순위 신고할 수 없어요. 2억 3천 1원이라도 초과 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억 3천이 정답이네. 2억 3천만 원 안 되고 2억 3천만 원을 넘어야지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5번. 2억 3천만 원. 3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중개거래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개인 묘지는 개자. 개인 묘지는 20정을 쳐서 안 된다? 30이죠.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설 묘지 그러면 개가종법 기억합니다. 자연장지도 개가종법, 묘지도 개가종법 기억한다 그랬어요. 개가종법. 그리고 개 하나 놔두고 이렇게 동그라미 친다. 이거는 사후 신고고 요 세 가지는 사전 허가다. 이게 가장 많으니까 이것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숫자 기억해 봅시다. 여기는 30. 요거는 30, 30 이렇게 기억한다고 했어요. 4, 5 신고 30일에 신고하는 거니까 요 30, 30 이렇게 같이 기억하면 돼요. 30, 그 다음 100, 1000,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이상, 대규모 설치하는 거 허가한다. 이상이에요. 여긴 다 이하인데. 자, 됐네요. 자, 잘못됐고 틀린 건 1번이네.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내 매장 결과는 시장된 신고됩니다. 예, 매장 신고는 사후 신고예요. 사후 신고. 사후 신고입니다. 가족묘지, 가족묘지.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묘지를 말한다. 맞고요. 4번 시장 등의 묘지 설치 관련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정된 재단법인에 한정해서 법인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네, 허가할 수 있다. 맞네요. 5번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응거자는 설치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설치물 철거하고 매장된 유고를 화성하거나 봉헌해야 된다. 1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이고 마지막 문제인데요. 40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입주권 분양과 같은 이 권리죠. 권리 경우에는 권리포라고 기억했어요. 권리포. 권리 같은 분양권 입주 같은 거 권리포예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이 아니고 포함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포함한. 권리포 해수욕장 기억나나요? 권리포 해수욕장. 말리포 해수욕장이 아니고 권리포 해수욕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리포.
토건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권리포 토건제. 토지 건축물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권리포 토건제.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됐죠. 권리포 해석장 하나만 기억합시다. 이건 거래금액 나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이거 종전토지라는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토지에 대한 작성합니다. 그런데요.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 계약 내용의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붙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그렇죠? 조건과 기한이 없을 때는 기재하는 게 아니고 조건과 기한이 붙은 경우에만 기재하는 겁니다. 맞네요. 해서 정답은 옳은 걸 찾는 거죠. 니은, 디귿, 리을 4번이네. 그래서 40분까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